길이가 1.6m나 되는 거대한 두개골입니다. 두개골의 길이가 제 키만 합니다. 거대한 두개골에 구멍이 많죠? 이 많은 구멍 중에 눈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두개골을 옆에서 본 모습인데 맨 앞에 있는 구멍에 코가 있고 두 번째 구멍은 전화나창, 세 번째 구멍이 눈구멍, 그리고 네 번째 구멍에는 턱근육이 들어갑니다. 조금 앞쪽으로 이동해서 두개골을 보면 두개골이 상당히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턱이 뾰족하죠? 눈구멍이 머리의 양쪽 측면에서 상당히 뒤쪽에 있습니다. 더 앞으로 이동해서 정면을 보면 머리가 너무 좁습니다. 정면에서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두 눈으로 동시에 정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가 정면을 보려면 한쪽 눈으로 보고 고개를 돌려서 반대쪽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의 두개골은 더 길고 거대합니다. 두개골의 길이가 무려 1.95m입니다. 일반 남성의 키보다 큽니다. 눈은 세 번째 구멍이죠. 조금 앞쪽으로 이동하면 기가노토사우루스도 두개골의 폭이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바로 앞쪽에 뼈가 튀어나와 있어서 앞으로 향하는 시야가 가려집니다. 더 앞으로 이동해서 정면을 보면 두 눈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몸 길이가 13m에 이르는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정말 거대한 수각류 공룡입니다. 이 거대한 공룡은 두 눈으로 정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두개골의 양쪽 측면, 뒷부분에 있는 눈으로 주변을 넓게 살피며 거대한 몸집을 움직였습니다. 알로사우루스의 두개골도 좁고 깁니다. 앞에서부터 세 번째 구멍이 눈구멍이죠. 눈이 전화나창의 자리에 있다면 정면을 잘 볼 수 있겠지만 눈은 양쪽 측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 바로 앞쪽 위에 크고 거칠거칠한 융기가 솟아 있습니다. 이 거칠한 돌기는 속이 비어 있는데 정면을 향하는 시야를 가립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에서도 시야의 일부가 돌기에 가려집니다. 결국 알로사우루스가 정면을 보려면 고개를 좌우로 돌려야 하죠. 시노사우루스는 머리 위에 벼이 있습니다. 이 벼은 두 개가 옆으로 나란히 있는 두꺼운 뼈의 융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치 요리 접시를 반으로 잘라 세워놓은 것 같은 형태입니다. 시노사우루스의 두개골은 정말 좁다랗습니다. 시노사우루스도 두 눈으로 정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정면을 보려면 한쪽 눈으로 보고 고개를 반대로 돌려서 다른 쪽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턱은 약할 수밖에 없죠. 시노사우루스가 약한 턱으로 사냥을 했다면 몸부림치는 공룡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스테추아노사우루스도 두개골의 양쪽 측면 뒷부분에 눈이 있어서 두 눈으로 동시에 정면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노폴로사우루스는 콧등에 낮고 긴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공룡도 두개골이 아주 좁고 눈이 두개골의 양쪽 측면 뒷부분에 있어서 두 눈으로 동시에 정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고양이 사진은 정면이 나오도록 찍어야 초롱초롱한 고양이의 눈빛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옆면에서 사진을 찍어야 눈망울이 크게 보입니다. 고양이의 두 눈은 정면을 향하고 토끼의 눈은 두개골의 측면에 있기 때문이죠. 두 눈이 하나의 사물을 보기 위해 같은 방향을 향할 수 있는 시각을 양안시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양안시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고양이는 사물까지의 거리를 파악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움직이는 물체를 주시하며 쫓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끼는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가집니다. 한쪽 눈은 대략 반원 정도의 홀을 이루는 시야를 가지는데 토끼의 눈은 두개골의 측면에 있어서 총 시야가 한쪽 눈의 시야의 2배가량 늘어나 거의 360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토끼는 입체적으로 사물을 볼 수는 없지만 뒤쪽에서 살금살금 다가가도 금세 눈치채고 도망가 버립니다. 양안시는 사냥을 하면서 거리를 판단해야 하는 동물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사자, 호랑이, 늑대의 두 눈은 정면을 향합니다. 육식 포유동물은 눈이 정면을 향해 있어서
두 시야의 겹치는 정도가 최대를 이루어 양안시의 정도가 최고로 높지만 전체 시야는 좁습니다. 육식 포유동물과 육식 조류의 두개골에서 앞으로 활짝 뚫려 있는 눈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양안시가 발달해서 원근감과 거리감을 정확히 가늠하며 사냥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쫓아가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식 파충류는 양안시가 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몸통 옆으로 뻗고 지면에 거의 붙어서 살아가는 육식 파충류는 사냥감을 쫓아 달리는 것보다는 없는 듯이, 죽은 듯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동물을 습격하는 만큼 포유류나 조류에 비해 양안시가 훨씬 떨어집니다. 큰 도마뱀의 경우에는 두 개의 시야가 겹치는 각도가 32도, 악어의 경우에는 24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파충류는 다른 감각들, 특히 후각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훌륭히 사냥을 해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초식동물의 눈은 측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시야가 한쪽 눈의 시야의 2배가량 늘어나 거의 360도에 이릅니다. 두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적어서 양안시가 잘 발달하지 못했지만 넓은 시야 덕에 육식동물이 어떤 방향에서 접근해 오더라도 그들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기린의 눈도 옆면에 있습니다. 두개골이 역삼각형 형태라 눈의 시야가 양옆과 아래 방향으로 훤하게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5m가 훌쩍 넘는 곳에 있는 눈으로 주변과 아래를 넓게 살피며 다닐 수 있습니다.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전체 길이가 11.5m나 되는 대형 수각류 공룡입니다. 긴 등줄기를 따라 부채살처럼 생긴 기다란 신경배 돌기가 솟아 있습니다. 신경배 돌기는 그 길이가 6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뼈대는 척추에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옆으로 밀려 넘어져 등이 땅에 닿게 된다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신경배 돌기의 뼈가 부러지면서 아래쪽 척추가 박살날 수도 있거든요.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거의 기린만큼 키가 큽니다. 그리고 눈은 머리의 양쪽 측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는 공룡의 두 눈을 보기 어렵습니다. 양안시보다는 기린처럼 넓은 시야를 지녔습니다.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넓은 시야로 양옆과 아래 방향을 두루 잘 살피며 두 다리로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수각류들, 카르카돈토사우루스, 기가노토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시노사우루스, 스체추아노사우루스, 모노롤로프사우루스는 모두 전 방위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졌습니다. 키가 2m에서 5m에 이르는 이 거대한 공룡들은 시력이 잘 발달했지만 사냥감을 쫓을 수 있는 양안시는 갖지 않았습니다. 악어나 도마뱀처럼 지면과 가까운 낮은 자세로 매복해서 사냥감을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대형 수각류 공룡들은 초식 동물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의외죠? 머리가 텅 비어 있다는 말이 그대로 딱 들어맞는 집단이 수각류 공룡입니다. 머리를 이루는 뼈들의 다수가 말 그대로 공기로 채워져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두개골의 코, 귀, 목 부위에 다양한 크기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크로칸토사우루스의 두개골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러한 함기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코와 눈 사이에 있는 커다란 전완화창입니다. 악어의 머리뼈는 두껍고 틈없이 꽉 채워진 나무판자 같습니다. 두꺼운 나무판으로 내리치듯이 커다란 위턱을 닫으면서 먹잇감을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코와 눈 사이에 뚫린 구멍이 없어서 무거운 턱을 닫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위력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파충류와 포유류의 두개골을 보면 코와 눈 사이에 구멍 없이 꽉 막혀 있습니다. 전완하창이 없는 파충류와 포유류는 턱을 다물 때 틈이 없는 위턱으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전완하창을 가진 동물은 조류입니다. 새는 눈구멍 앞에 전완하창이 있어서
턱을 닫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머리가 가볍죠. 공룡에게는 전환하창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갑옷을 입은 것 같은 유오플로케팔루스와 커다란 골판을 달고 있는 투우지앙고사우루스에게는 전환하창이 없습니다. 이 공룡은 거대한 몸집에 비해 머리가 작은 편인데 그 작은 머리에 전환하창까지 있으면 턱힘이 너무 약했을 겁니다. 영화에서 박치기 하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도 눈구멍 앞쪽에 구멍 없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180kg 정도 되는 공룡치고는 아담한 프로토케라톱스에게도 전환하창이 없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머리 길이가 2m이고 머리 무게만 450kg입니다. 머리뼈가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눈구멍 앞쪽에 큰 구멍이 있으면 머리가 조금이라도 가볍게 되겠죠? 트리케라톱스에게는 전환하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아주 긴 공룡들은 긴 목으로 머리를 들어 올려야 하니까 머리뼈가 최대한 가벼워야 합니다. 목 긴 공룡에게는 전환하창이 있습니다. 또 두 개의 뒷다리만으로 걸으면서 머리가 너무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에도 눈구멍 앞쪽에 커다란 전환하창이 있어서 머리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두개골이 작은데도 전환하창이 크게 뚫려 있다면 어떨까요? 데이노니쿠스는 몸무게가 100kg 정도 되는 날렵한 수각류입니다. 두개골이 좁고 눈은 머리의 양쪽 측면에 있어서 넓은 시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전환하창이 뚫려 있습니다. 턱이 얇고 좁은데 커다란 전환하창까지 있으니 무는 힘이 강할 수는 없겠죠? 테논토사우루스 주변에서 3마리의 데이노니쿠스 화석 파편이 함께 발견되면서 테논토사우루스의 뼈에 있는 스크래치를 데이노니쿠스가 물어서 만든 자국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뼈에 그 정도로 파인 자국을 만들려면 8200N.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 열대에 눌리는 힘이고 살아있는 동물과 비교하자면 사자나 호랑이, 하이에나보다 무는 힘이 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얇고 좁은 턱으로는 그 정도의 압축력을 견딜 수 없고 전환하창까지 크게 뚫려 있습니다. 이후 연구에서 무는 힘이 1400N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큰 개가 무는 힘과 비슷한 정도죠. 1톤의 테논토사우루스를 상대하기에는 무는 힘이 너무 약해서 다른 사냥법이 추론되었습니다. 바로 뒷발차기입니다. 1톤 정도 나가는 테논토사우루스에게 데이노니쿠스가 달려들어 뒷다리를 앞으로 힘껏 차면서 날카로운 뒷발톱을 이용해 공격했다는 겁니다. 뒷발톱을 세워서 먹잇감의 등가죽을 움켜잡고 로데오 경기를 하듯 올라타 공격하는 거죠. 마치 독수리가 사냥하는 것처럼요. 공룡과 새는 단순하고 단단한 고관절과 발목 관절을 가졌습니다. 공룡의 골반에는 구멍이 있어서 이곳으로 넙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여유 있게 들어가고 넙다리뼈는 수직으로 곧게 세워져 추처럼 몸의 앞뒤 방향으로 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고 간단한 발목 관절이 뒷발을 몸의 앞뒤 방향으로 넓게 뻗을 수 있게 합니다. 새의 골반에도 관골구가 뚫려 있고 이 구멍으로 넙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넙다리뼈의 뼈 몸통은 추처럼 몸의 앞뒤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또 뒷발목 속에 융기홈 관절이 있어서 발을 경첩처럼 몸의 앞뒤 방향으로 크게 굽히고 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다가도 다리와 발을 몸의 앞뒤 방향으로 강력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물수리는 수면 가까이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급 강하해서 다리를 뻗어 커다란 갈고리 발톱으로 순식간에 낚아채 날아오릅니다. 매도 뒷다리를 뻗어 날카로운 갈고리 발톱으로 작은 새나 쥐를 움켜잡습니다. 빠른 속도로 날면서 뒷다리를 앞으로 걷어 차듯 뻗으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뱀잡이 수리는 긴 다리를 이용해 날카로운 발톱으로 뱀을 내리찍어 제압합니다. 새는 몸통으로 들이받기보다는 몸통에서 멀찍이 다리를 최대한 뻗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냥을 끝냅니다. 새의 뼈는 속이 비어 있어서 몸통을 직접 들이박는 충격에 약하고 게다가 몸속 곳곳에
풍선 같은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남조의 골격을 보면 복장뼈가 커서 방패를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수리와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와 뒷다리를 앞으로 뻗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냥감에게 일격을 가할 때 이런 커다란 방패 같은 복장뼈가 몸통을 보호합니다. 특별히 기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에게는 몸속 구석구석에 풍선 같은 기낭이 뻗어 있는데 이 기낭이 파열되면 부풀어 오르면서 호흡이 어렵게 됩니다. 데이노니쿠스의 넙다리뼈와 뒷발은 몸의 앞뒤 방향으로 넓고 강력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뒷발과 거대한 발톱을 앞쪽으로 보내어 먹잇감의 배를 강력하게 걷어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새는 날면서 다리를 앞으로 크게 뻗어 뒷발톱으로 먹잇감을 낚아채기 때문에 바둥거리는 사냥감이 몸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날지 못하는 데이노니쿠스가 지면에서 뒷다리를 앞으로 힘껏 뻗으며 뒷발톱을 휘두르면 상대와 너무 가깝게 붙게 됩니다. 급하게 몸을 틀어 반격을 피해야 할 텐데 데이노니쿠스의 뒷다리는 뒤틀림이나 회전에 약합니다. 뒷다리를 몸의 바깥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고관절과 발목 관절에서 제한되기 때문이죠. 관골구의 구멍에 매달린 추처럼 넙다리뼈가 몸의 앞뒤 방향으로 넓게 움직이기 때문에 넙다리뼈를 몸의 바깥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제한됩니다. 발목도 경첩처럼 움직여서 몸 바깥 방향으로 비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식 포유동물이 사냥하는 것처럼 다리와 발의 방향을 틀면서 공격하거나 반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데이노니쿠스에게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풍선 같은 기낭이 몸속 곳곳에 뻗어 있는데 1톤의 테노토사우루스에게 몸통을 거세게 박혔다가는 기낭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낭이 파열되면 공기가 차오르며 부풀어 올라 호흡이 어렵게 됩니다. 몸에 풍선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뜻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부서진 척추 파편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사실 티라노사우루스는 마노스폰딜루스 기가스라는 이름으로 불릴 뻔했습니다. 거대한 공기로 채워진 척추라는 뜻이죠. 목뼈에 구멍이 송송 나 있다고 해서 이런 학명을 지었는데 약 100년이 지난 후 마노스폰딜루스 기가스가 사실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폭군 왕이 사실은 스폰지밥인 거죠. 티라노사우루스는 경추와 배추뿐 아니라 장골도 속이 비어 있습니다.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은 조류에서 나타나는 패턴으로 기낭이 뼛속으로 깊숙이 팽창해 들어가면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새의 폐에서는 공기가 일방통행을 하며 들이마실 때는 물론 내쉴 때에도 산소를 흡수합니다. 이것은 폐와 연결된 일련의 풍선 같은 기낭 덕분에 가능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산소가 풍부한 공기가 폐로 들어옵니다. 들이마신 공기 중 일부는 곧바로 폐로 들어가지 않고 폐와 연결된 공기 주머니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숨을 내쉴 때 폐로 들어가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배달합니다.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거죠. 새들은 바로 이런 초고효율의 폐를 가졌기 때문에 수천 미터를 거뜬히 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낭은 폐와 연결되어 있고 폐는 흉곽 속의 다른 기관들, 기도, 식도, 심장, 위장, 창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낭은 공간이 부족해 최후의 가용 공간인 뼈를 밀치고 들어가 뼛속에 구멍을 파고 부드러운 벽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방을 만듭니다. 이러한 흔적을 화석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으며 티렉스를 비롯한 수각류와 용각류 공룡의 척추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각류는 목과 가슴 부위뿐 아니라 골반까지 부드러운 조직의 풍선 같은 기낭이 뻗어 있었습니다. 새에게는 V자 모양의 차골이 있습니다. 차골은 어깨뼈를 비롯한 나머지 가슴 부위의 뼈들과 인접해 있고 위팔뼈와 가슴을 이어주는 강한 힘줄이 있습니다. 이 강한 힘줄은 새가 힘차게 날개를 아래로 내렸을 때 힘들이지 않고 날개를 올리도록 도와줍니다. 차골 덕분에 새는 힘찬 날개짓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탄성이 좋은 차골은 날개짓에 따라 구부러졌다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오면서 날개짓을 수월하게 하고
흉곽의 부피를 변화시켜 기낭을 펌프질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슴 앞부분에도 초승달 모양의 차골이 있습니다. 어깨뼈와 오회골에 인접한 차골은 앞다리의 운동에 맞춰 움직이며 목과 가슴 부위에 있는 기낭을 펌프질했을 것입니다. 뒷다리만으로 걷는 7톤의 거구는 몸속에 공기 주머니가 가득 찬 거대한 산소 탱크였습니다. 뒷다리가 있는 몸의 뒤편까지 기낭이 뻗어 있었기 때문에 기낭을 펌프질하기 위해 여러 뼈가 관여했습니다. 상부에 있는 기낭은 유연한 오회골과 차골이 펌프질하고 하부에 있는 기낭은 유연한 하부 늑골과 복늑골이 합세해서 펌프질했을 것입니다. 몸통을 돌돌 두르고 있는 늑골과 복늑골은 기낭을 펌프질하는 것과 동시에 기낭을 보호했습니다. 늑골은 가슴에서부터 골반까지를 넓게 감싸주고 복늑골이 배 아래쪽에서 기낭이 파열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골격이 크긴 하지만 몸속 구석구석에 기낭이 뻗어 있는 이 동물은 외부로부터 큰 충격을 되도록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염증이 기낭에까지 쉽게 번져서 호흡이 어렵게 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보디빌더처럼 짧고 튼튼한 목 위에 거대한 머리가 올라앉아 있습니다. 특대형 머리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갈수록 가늘어지는 기다란 꼬리입니다. 마치 시소처럼 수평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뒷다리로만 서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잘 발달한 허벅지와 종아리가 운동의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살아있다면 다리 근육이 정말 우람했을 것입니다. 뒷다리가 상당히 깁니다. 발을 보면 바닥을 땅에 대지 않고 발가락만으로 걸었습니다. 지면과 닿는 것이 고작 3개의 발가락입니다. 7톤의 거구가 발레리나처럼 걸었으니 종아리 근육이 굉장했겠죠. 이런 엄청난 근육이 작동하려면 체온이 높아야 하고 산소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발가락으로 걷는 보디빌더일 수 있는 것은 몸속 구석구석 풍선 같은 기낭이 뻗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숨과 날숨에서 모두 산소를 흡수하는 초고율의 폐가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하면 그 에너지는 근육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7톤의 거구는 우람한 뒷다리를 추처럼 움직이며 3개의 발가락만으로 성큼성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포함한 수각류 공룡은 대개 무릎이 유연해서 쭈그려 앉을 수 있습니다. 뒷다리 사이에 치골이 아래로 길게 뻗어 있는데 치골 아래쪽이 두껍게 발달해서 무릎을 깊게 구부리면 거기에 걸터 앉듯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고 쉴 수 있었죠. 우람한 뒷다리에 비해 앞다리가 앙증맞습니다. 팔이 너무 짧아서 박수도 못 치고 목 위에 물린 턱을 긁을 수도 없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12m인데 앞다리는 90cm입니다. 머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만약 팔이 작지 않았다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머리를 자주 땅에 박았을 것입니다. 가녀린 팔은 분명히 사냥이나 식사를 위한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앞발가락도 2개뿐입니다. 앞발가락이 적어도 3개는 되어야 무엇인가를 집을 수 있을 텐데 2개로는 집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른 공룡과 싸우다가 갑자기 옆으로 밀린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작은 앞다리로 몸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앞다리가 너무 가늘어서 그 정도의 충격에는 바로 부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평온하게 일어날 때 짧은 앞다리가 잠시 버팀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뒷다리를 펴는 동안 짧은 앞다리로 몸의 앞쪽을 고정해서 상반신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목을 힘껏 위로 치켜들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7톤이 넘는 티라노사우루스는 갑자기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몸속에 풍선들이 가득하니까요. 몸속 구석구석 뻗어 있는 공기 주머니가 폐와 연결되어 들숨과 날숨에 폐가 산소를 흡수하도록 보조하고 폐는 2배 이상의 효율로 근육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그 덕분에 티라노사우루스는 단지 2다리로 게다가 3개의 발가락만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기낭이 있어서 초고효율의 호흡에 바탕을 둔 강한 체력을 가졌지만 기낭이 몸속 구석구석 뻗어 있었기 때문에 몸으로 들이박는 것과 같은 강한 충격을
받지 않아야 하죠. 기도, 식도, 심장, 위장, 창자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부드러운 풍선이 터지면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팔이 너무 짧아서 혹 넘어진다면 땅을 짚을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앞을 잘 봐야겠죠? 티라노사우루스를 정면에서 보면 눈이 잘 보입니다. 다른 공룡들과 달리 티라노사우루스의 눈은 앞을 향해 있어서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이빨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상어 이빨 도마뱀이란 뜻입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이빨은 상어 이빨같이 납작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써는 나이프처럼 톱니가 있는 납작한 이빨로 사냥을 잘했을까요?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수각류 공룡이 턱을 벌리고 다른 공룡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납작한 형태의 이빨은 뼈에 닿은 상태에서 세게 힘을 주면 부러지고 맙니다. 게다가 이빨의 앞뒤 가장자리에 톱니가 빼곡하게 돋아 있어서 단단한 뼈를 가격하면 이 작은 톱니가 부서지며 이빨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며 자르고 썰어야 합니다.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써는 것처럼 말이죠. 수각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납작하고 뒤로 구부러져 있고 톱니가 있는 잇머리는 수각류가 살코기를 먹는 데에만 전념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었고 생태학자들은 이것을 초육식성이라고 부릅니다. 뼈를 건드리지 않고 순살만 골라 먹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살을 먹기 전의 상황입니다. 섭식에 앞서 직접 사냥을 해야 합니다. 이빨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순살만 떼어 먹어야 하는 판에 사냥과 같은 커다란 충격을 납작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는 이빨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백상아리는 바다에서 여러 물고기와 해양 포유류를 잡아먹습니다.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는 이빨은 바다에서 미끌거리는 유선형의 동물을 사냥하기에 아주 좋은 도구이지만 쉽게 망가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유선형이 물고기를 무는 것은 이빨에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또 두꺼운 지방층으로 둘려 있어 포동포동한 해양 포유를 무는 것은 같은 크기의 육상 포유를 물었을 때에 비해 이빨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톱니가 있는 이빨은 쉽게 망가지는데 백상아리에게는 별다른 불편이 없습니다. 줄지어 있는 예비 이빨이 바깥쪽으로 밀려나와 낡은 이빨을 대체합니다. 백상아리는 컨베이어 벨트식 이갈이를 하면서 평생 동안 약 3만 개의 이빨을 새 것처럼 사용합니다. 이빨은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잇몸에 붙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투명한 피부막 아래에 이빨 뿌리가 훤히 보입니다. 이빨 뿌리가 턱뼈에 깊이 박혀 있지 않고 잇몸에 붙어 있어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이빨은 납작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빼곡하게 돋아 있으며 하나같이 뒤로 휘어 있습니다. 이빨의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는 납작한 이빨로 공룡의 단단한 골격을 가격했다면 이빨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각류 공룡의 이빨은 이빨 뿌리가 턱에 깊이 박혀 있어서 이빨을 교체하긴 했어도 백상아리만큼 수시로 이빨을 빼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망치로 나무에 못을 박을 때 못이 비스듬하게 놓이면 망치질 한 방에 못이 구부러져 버리지만 나무에 대해 곱게 수직으로 놓인 못은 망치질과 함께 쏙 들어가 박힙니다. 수각류 공룡의 이빨은 앞쪽에 있든 측면에 있든 비스듬하게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 있는 이빨은 비스듬하게 놓인 못이 망치질에 구부러지듯이 강하게 무는 힘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무는 힘이 강한 악어의 이빨은 어떻게 나 있을까요? 악어의 맨 앞쪽 이빨은 약간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지만 측면에 있는 이빨 대부분은 턱에서 수직으로 솟아 있습니다. 악어가 13,400N이라는 엄청난 힘으로 턱을 닫을 때 곧게 위아래 방향으로 솟은 이빨이 송곳처럼 사냥감을 꿰뚫습니다. 이빨이 원뿔 모양이라 사냥감의 몸속 깊이 박혔다가도 손상 없이 나옵니다. 수각류 공룡과 육식 포유동물의 가장 명백한 차이 중 하나는 수각류 공룡이 상대적으로 치아 변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턱 앞쪽에 있는 이빨이나
측면에 있는 이빨이나 모양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포유류의 이빨과 턱은 다양한 사냥 행동과 섭식 행동을 반영하는 특수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맨 앞에 송곳니는 살을 뚫기 위한 것이고 이때 앞니가 먹잇감을 고정합니다. 어금니 중에 특히 날카롭고 커다란 연륙치는 턱의 운동에 따라 서로 가위처럼 맞물리며 근육과 살을 자릅니다. 하이에나 같은 뼈 부수기 전문가는 송곳니가 상대적으로 짧고 고기를 잘라낼 수 있는 가장자리가 없습니다. 주로 뼈를 으깨서 골수를 먹기 때문에 이빨이 넓고 튼튼하며 둥근 돔 형태를 띱니다. 하지만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이빨에는 사냥이나 뼈 부수기 능력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납작하고 가장자리의 톱니가 빼곡하게 돋아있고 하나같이 뒤로 휘어있는 이빨은 육상에서 사냥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은 어떨까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복제품입니다. 정말 크죠?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은 다른 수각류와 달리 바나나처럼 굵고 훨씬 깁니다. 입안에 약 50개의 뾰족한 이빨이 들어있는데 하나같이 철도용 대못만한 크기입니다. 가장 큰 이빨은 그 길이가 뾰족한 끝에서 이빨 뿌리까지 30cm 정도 됩니다. 그중 이 검은색 부분이 실제로 이빨로서 기능합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작은 톱니가 촘촘하게 솟아 있습니다. 갈색 부분은 이빨의 뿌리입니다. 이빨 뿌리가 전체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빨 뿌리 전체가 다 턱에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박혀 있는 이빨 뿌리는 전체 길이의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부분만이 턱에 박혀 있습니다. 육식동물의 이빨 뿌리는 먹이를 물어뜯기 위해 초식동물보다 턱뼈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턱뼈를 깎아서 이빨 뿌리까지 다 드러낸 호랑이와 곰의 이빨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이빨보다 턱에 박혀 있는 이빨 뿌리가 훨씬 깁니다. 이빨 전체 길이에서 턱에 박힌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냥과 같은 큰 충격에도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이빨의 표면에는 톱니 같은 작은 돌기가 없고 매끈합니다. 사자와 호랑이, 곰, 늑대는 이빨이 매끄럽고 턱에 박힌 이빨 뿌리가 길기 때문에 사냥감의 몸속 깊숙이 송곳니를 넣었다 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며 사냥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은 길고 정말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이빨 자체가 원래 길긴 하지만 턱에 박힌 이빨 뿌리가 짧아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긴 것입니다. 이빨 전체 길이에서 3분의 1 정도만 턱에 박혀 있습니다. 턱에 박힌 이빨 뿌리가 그 길이의 3배나 되는 전체 이빨을 지탱하는 것이죠. 초식 동물도 턱에 박힌 이빨 뿌리가 드러난 이빨보다 깁니다. 그러니 이빨 전체 길이가 턱에 박힌 이빨 뿌리의 2배 정도라면 이빨에 가해지는 충격을 어찌 버텨내 보겠지만 이 긴 이빨에서 이 정도만 턱에 박혀서는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에도 가장자리를 따라 작은 톱니가 빼곡하게 돋아 있습니다. 현미경 아래 놓고 보면 각각의 톱니는 끝이 뭉툭한 작은 이빨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섬세한 톱니는 뼈에 강하게 부딪힐 때 잘게 부서지기 쉽습니다. 스테이크 칼처럼 톱니가 있는 이빨은 스테이크를 써는 데는 알맞지만 스테인리스가 아닌 이상 뼈에 부딪히면 부서지기 쉽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가 맞붙어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트리케라톱스는 몸무게가 9톤, 머리 무게만 450kg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7톤인데 덩치가 아주 큰 개체는 9톤으로 추정됩니다. 9톤과 9톤이 서로를 들이박을 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티라노사우루스에게는 몸속 구석구석 풍선 같은 공기주머니가 가득합니다.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기낭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기낭이 파열되면 기낭이 부풀어 오르면서 호흡곤란으로 이어집니다. 또 앞다리가 너무 짧고 작아서 옆으로든 앞으로든 넘어지는 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반면에 트리케라톱스는 안정적으로 네 다리로 걷고 기낭이 없어서
큰 충격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 둘이 서로를 들이박았다면 티라노사우루스가 기낭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무시무시한 이빨로 트리케라톱스를 물어버리면 어떨까요? 트리케라톱스의 굵고 단단한 골격에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은 전체 길이가 턱에 박힌 이빨 뿌리의 3배나 되기 때문에 턱에 박힌 이빨 뿌리만으로 그 충격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빨의 가장자리에 빼곡하게 돋아있는 톱니가 부서져 이빨이 손상될 것입니다. 사냥은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사자는 먹고 살기 위해, 물소는 살아남기 위해 싸웁니다. 일단 사냥에 나선 사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소의 등에 올라타서 앞발톱으로 짓누르고 목덜미를 물었다가 다시 뛰어내려와 물소에게 차이거나 뿔에 박히지 않도록 유연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며 틈을 노립니다. 다치지 않고 사냥에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만약 주청 티라노스가 물소 사냥을 한다면 안타깝게도 사자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자는 뒷다리를 어느 방향으로든지 자유롭게 움직이고 발목이 유연해서 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지만 주청 티라노스의 넓적다리는 몸의 앞뒤 방향으로만 움직임이 제한되고 발목도 몸의 앞뒤 방향으로만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몸의 방향을 갑자기 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격을 하거나 거꾸로 물소의 반격을 당해내기 어렵습니다. 또 주청 티라노스의 눈은 사냥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두 눈은 정면을 향해 있어서 두 눈으로 먹잇감을 응시하며 추격할 수 있지만 주청 티라노스의 두 눈은 정면을 향하지 않습니다. 주청 티라노스의 두개골은 좁고 긴데 눈이 좁은 머리의 양쪽 옆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으로 물체를 보려면 오른쪽 눈으로 한번 보고 고개를 돌려 왼쪽 눈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냥감을 두 눈으로 주시하며 쫓아가기 힘들죠. 사자의 앞니와 송곳니 그리고 연육치는 사냥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주청 티라노스의 이빨은 사냥이나 뼈 부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납작하고 뒤로 구부러져 있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는 이빨은 순살을 찢을 수는 있어도 뼈에 부딪힐 때 손상되기 쉽습니다. 또 몸속 구석구석에 풍선 같은 기낭이 뻗어 있어서 강한 충격에 취약합니다. 충격으로 골절이 되면서 기낭이 파열되면 기낭이 부풀어 오르며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동물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골격을 가진 대형 수각류 공룡도 푸른 풀을 먹던 동물이었습니다. 재와 사망이 시작되면서 사냥과 죽음, 육식이 여러 동물들의 삶이 되었지만 수각류 공룡의 골격은 그들이 한때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각류 공룡의 전체 골격과 이빨은 분명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척추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몸속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간 풍선 같은 부드러운 기낭을 가졌습니다. 기낭도 충격이 약하지만 수각류의 이빨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작하고 뒤로 휘어졌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돋아있는 이빨은 뼈에 부딪히면 부서지기 쉽습니다. 공룡은 파도 정말 신비한 동물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